자, 다음 이야기는 여자친구에게 들었던 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실생활에 치이다 보니 거의 1년 만에 글을 쓰는 것 같아요. 새로 쓸 글은 여자친구가 겪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전에 썼었던 글에서 여자친구도 본인이 겪었던 일들을 써본다고 했었는데 글솜씨가 없는지 글을 적지 못해서 이야기를 듣고 제가 메모를 했었습니다. 그동안 여자친구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을 다듬은 후 글을 써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자의 촉. 내 여자친구가 고등학생 때의 일이다. 아마 2007년에서 8년쯤? 고등학교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말이었던 건 확실하다고 했다. 그 당시 여자친구는 아버지와 어머니, 남동생, 본인, 할머니와 같이 살고 있었다. 당시 가정 형편이 썩 좋지 않아서 허름한 빌라에서 살고 있었다. 할머니 방 하나, 남동생과 같이 쓰는 방 하나, 안방 하나와 좁은 거실, 좁은 부엌과 화장실의 구조가 뚜렷했다. 동네 자체도 허름하고 잘 사는 사람이 없는 동네였기에 이웃들과의 사이가 좋지 않은 가구들이 많았다. 앞빌라의 부부싸움의 소리가 고스란히 전해지거나 윗집, 옆집, 아랫집의 층간소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키카드 공동 현관도 엘리베이터도 없고 초인종도 모두 고장나서 현관문을 두드려서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호출하는 그런 아주 낡은 빌라. 3층에 살고 있었던 여자친구의 가족은 가족 회식 겸 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었다. 가족들끼리 TV를 보며 한창 밥을 먹고 있을 때 문을 집집마다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1층에 두 가구, 2층에 두 가구를 두드린 후 여자친구 집의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똑똑 이렇게 두드리는 소리가 아닌 쾅쾅 주먹을 쥐고 현관문을 내려치는 소리였다. 가족들 모두 잡상인이겠거니 하며 별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으나 집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듯이 문을 계속 두드렸다. 참다 못한 아버지께서 누구세요? 라고 말을 하며 문을 열기 위해 일어섰을 때 할머니께서 문 열지 말고 모르는 척을 하라고 조용히 얘기하셨다. 남동생은 시끄러우니까 빨리 쫓아내자고 아버지께 말을 했지만 할머니께서 단호하게 얘기하고 여자친구와 어머니도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고 그냥 무시하면 다음 집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 아버지께서는 다시 밥상에 앉아 식사를 하셨다. 이윽고 문을 두드리던 소리가 멈추고 앞집을 거쳐 윗집에서 들려오기 시작했다고 한다. 윗집에서 문을 열며 누구냐고 물어보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비명소리와 몸싸움을 하는 소리,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렸다. 비명소리와 살려달라는 소리에 아버지께서 문을 열고 나가보려고 했으나 이번에도 할머니께서 나가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하셨다. 가족들은 이미 식사는 안중에도 없고 5명이서 현관 밖의 소리에 집중하고 있었다. 누군가가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린 후 할머니께서 이제 나가도 좋다고 얘기를 하셨다. 아버지와 남동생은 윗집으로 뛰어 올라가고 어머니는 베란다로 나가서 현관에서 누가 나오는지 보고 있었다. 여자친구도 어머니를 따라 현관을 보고 있었는데 남동생만 집에 와서 급히 119에 신고를 했다. 그때 어머니와 여자친구의 눈앞에 보이는 풍경은 까만 점퍼를 입은 남자가 빌라에서 나온 후 앞 빌라로 들어가는 장면이었다. 여기 그림이 있네요. 여기 밑에 빌라가 여자친구네고 여기서 나와가지고 바로 건너편의 빌라로 들어간 겁니다. 마주보고 있는 빌라에. D동에서 나와서 B동으로 들어가는 남자의 모습. 그 남자가 범인인지 그냥 주민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주민이던 아니던 의심스럽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어머니는 경찰도 같이 와달라고 얘기하고 지금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다른 건물로 들어갔으니 빨리 좀 와달라고 남동생에게 시켰다. 남동생은 절대 나오지 말라고 얘기를 한 후 아버지를 돕기 위해 다시 위층으로 올라갔고 바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구급차가 피해자를 수습하고 경찰은 바로 B 빌라로 들어간 후 남자를 수색했다. 남자는 곧 잡혔고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묻지마 살인이었다고 했다. 문을 열어준 첫 번째 사람을 죽이고자 마음을 먹고 범행을 계획한 것이다. 윗집 사람은 크게 다치긴 했으나 목숨을 건졌다고 했다.
후에 이사를 가면서 남동생이 할머니와 어머니, 여자친구에게 그때 어떻게 알고 말렸냐고 물어봤더니 3명 모두 느낌이 좋지 않았다. 촉이 왔다. 느낌이 쎄했다고 답을 했다고 한다. 이것이 여자의 촉. 아무리 더 몸이 큰 남자라고 해도 칼 앞에서는 그냥 속수무책이잖아요. 몇 번 찔리면 그냥 사실 치명상을 입는 거니까. 여자의 촉이 무섭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도 남자애인데 여자의 촉을 절대 믿어야 된다. 여자들은 뭔가를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아무튼 무섭네요. 대학교의 창문이 가려진 이유. 2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여자친구와 나는 군대에서 알게 되었지만 둘 다 전역 후에 사귀게 되었다. 여자 왜 이렇게 잘 만나요? 비법이 뭐죠? 우연의 일치인지 같은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내가 2학년 복학을 했을 때 여자친구는 복무 중. 여자친구가 전역 후 복학을 했을 때 내가 3학년, 여자친구가 2학년이었다. 아무튼 우리 대학교에 대해 여자친구가 말해준 학교 괴담. 우리 학교 내에 다른 단과 대학교에는 없지만 공과 대학에만 있는 스티커가 있다. 다른 단과 대학 강의실의 창문은 저렇게 투명한 반면 공과 대학의 창문은 까만 테이프로 가려져 있는 것. 위와 같이 이렇게 까만 테이프, 검정색 가리개로 창문들이 다 가려져 있다. 그쵸? 문들 위에 또 창문이 있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안에서 허튼 짓 못하게 하려고 만든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공과대는 이렇게 검정색 가리개로 창문들이 다 가려져 있다. 신입생 때는 별 생각이 없었다. 솔직히 말하면 가려져 있는지도 몰랐다고 해야 하나? 크크. 어느 날 여자친구가 공대 강의실 창문이 왜 가려져 있는지 아냐고 물어보며 이야기를 해줬다. 자기도 신입생 때 4학년 선배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이므로 생각보다 꽤 오래된 이야기라고 운을 뗐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공대 땡땡과 MT 때 놀기 좋고 공기도 좋은 해안가로 놀러간 후 술잔치를 벌이는데 왕따를 당하는 친구 A도 MT를 참석했고 술이 오르는 사람들은 왕따를 놀아주는 척 괴롭혔다고 한다. A는 자기가 괴롭힘을 당하는지도 모르는지 사람들이 주는 술을 거리낌 없이 받아먹었고 A는 취했다고 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왕따를 당하는 이유는 몸에서 나는 냄새와 외모, 어눌한 말투 때문이었으나 술에 취한 A는 술김이었는지 본능이었는지 여자 동기 B에게 추파를 던졌다고 했다. 이를 지켜본 사람들이 바닷가에 A의 신발을 던지고 신발을 가져오면 B가 고백 받아준대 라고 얘기하며 장난을 쳤다. 술에 취해 두려움이 없어진 B와 이미 취할 대로 취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은 바로 펜션 앞 바닷가로 달려가 신발을 던졌고 A는 신발을 꺼내기 위해 바다로 뛰어들어갔다고 했다. 예상하다시피 A는 물 밖으로 나오지 못했고 사람들은 허우적거리는 A를 보며 깔깔대다가 심각성을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까만 바닷물만 보일 뿐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사고사로 처리된 A는 할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아이였고 A가 죽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A의 할아버지도 돌아가셨다고 했다. 어느 날부터 대낮이건 저녁이건 공대 강의실에서 창문을 통해 밖을 바라보면 어떤 백발의 남자가 창문을 통해 강의실 안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사라진다는 얘기가 돌았다고 했다. 문제는 창문의 높이가 대한민국 평균 신장을 훨씬 웃도는 높이에 있었고 백발을 가진 교수님들 중에는 키가 크신 분이 없다는 것. 한 명은 시험 기간에 강의실에서 공부하던 중 할아버지가 자기 손주를 찾는 목소리를 듣고 복도를 보니 목이 긴 할아버지가 복도를 돌아다니며 불 켜진 강의실 내부를 창문으로 들여다보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할아버지를 보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공대 강의실의 윗창문을 가리게 되었고 몇 년간 모든 단과대학 MT가 중지되었던 적이 있다고 한다. 마음 아픕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놀아주는 척 하면서 이제 왕따 시키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 놀아주는데 요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선을 넘은 거죠. 그냥 안 놀 거면 그냥 놀지 말든가 그냥. 저런 짓까지 해가지고 사람 죽게 만들고 마음이 아픕니다. 할아버지는 이 사실들을 알았을까?
자기 아들이 대학 생활에서 잘 적응이 안 됐다는 거를 알았을까요? 마음이 아픕니다. 목이 긴 할아버지라는 그 연출이 상당히 기괴하기도 하고. 자, 이 글의 후일담입니다. 이전에 썼던 글들을 보니 한 글의 에피소드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가벼운 이야기 2개만 가져왔습니다. 날이 더워지고 하니 글을 자주 올려보겠습니다. 여군이 군대에서 겪었던 썰은 군대 에피소드로 따로 묶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자친구에게 들었던 썰이었습니다. 자, 다음 괴담은 미지에 대한 공포와 기지에 대한 공포 썰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서 미지란 아직 알지 못한 것, 기지란 이미 알고 있는 것. 미지에 대한 공포는 되게 흔한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공포를 느낀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 근데 기지에 대한 공포?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아는 맛이 무섭다 이런 건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포는 미지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확실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부터 정체를 알 수 없는 것들로 받는 위협들까지. 처한 상황에 있는 당사자의 지식 밖에 있는 어떠한 일이나 사건 또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어떤 것들로 받는 사소한 불안감에서부터 공포는 시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확실하게 보장된 좋지 않은 미래나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때부터 느끼는 공포감을 겪어보니 미지에 대한 공포와 기지에 대한 공포는 그리 큰 차이가 없었던 것 같다. 내가 저학년 때 겪었던 일들을 몇 개 풀어보려고 한다. 글 참 잘 쓴다, 그죠? 첫 번째입니다. 문이 닫힙니다. 문이 열립니다. 괴담 미스터리 채널에 댓글로 썰을 풀었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적어보겠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몇 살인지 몇 학년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난다. 여기 그림이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있고 여기 뭐 대문이 있고 들어가서 바로 왼쪽으로 틀면 내 방이 있고 딱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랑 내 방 사이에는 콘크리트로 그냥 기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내 방 벽에 딱 붙으면 콘크리트 벽을 통해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지 멈췄는지 소리가 들렸다. 그 벽에 딱 붙어 침대가 있었어서 새벽에 잘 때에도 누군가가 엘리베이터를 가동시키면 엘리베이터가 움직일 때 쿵쿵 거리는 소리라든가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등 소음에 잠을 깨곤 했다. 어느 날 새벽에 어떤 여자의 말소리에 잠에서 깼다. 문이 열립니다. 문이 닫힙니다. 문이 열립니다. 문이 닫힙니다. 위 멘트를 반복하는 말. 보통 대낮이나 저녁 밤에 택배, 방문, 아파트, 계단 청소, 퇴근 등등 여러 가지 소음이 들리긴 하지만 그때는 항상 사람의 인기척이 항상 들렸다. 발걸음 소리라든가 빗자루 소리 또는 물건을 끄는 소리, 앞집의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등등. 근데 소리를 듣고 깬 이날 새벽은 그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만 났다. 무시하고 자고 싶었지만 소리가 너무 무서웠기에 잠에 들 수 없었다. 그렇게 10여 분쯤 흘렀을까? 소리를 계속 듣고 있다 보니 한 가지 무서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귀신이 엘리베이터를 조작하고 있다. 소리를 계속 내어 사람을 밖으로 깨어낸다. 엘리베이터를 확인하는 사람을 엘리베이터 안으로 홀린다. 엘리베이터를 추락시킨다. 이불을 덮고 소리를 들으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몸이 떨리고 땀이 나기 시작했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잠시. 자고 싶은데 잠을 자지 못하니 짜증이 밀려왔다. 용기를 내어 현관문 우유구멍으로 복도를 쳐다보았다. 복도엔 아무도 없고 엘리베이터만 열리고 닫힐 뿐이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빛이 복도를 비추고 있었는데 뭐야 이거? 그림이 있습니다. 왼쪽은 계단, 문 앞은 바로 앞집. 왼쪽 벽에 소화전이 있고 소화전이 있는 벽 안쪽으로 엘리베이터가 있음. 이거 뭔데? 빛에 비추는 그림자의 모습이 저 모습이었다. 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빨간 마스크니 팔척 귀신이니 뭐니 하며 귀신썰이 한창 유행이었고 이래저래 들은 이야기가 많았기에 진짜 엄청 무서웠다. 저게 무엇일까? 사람일까?
부모님을 깨울까? 부모님을 깨워서 확인하다가 부모님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어쩌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현관 앞에 쪼그려서 한창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앞집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문이 열렸다. 앞집 인기척 소리를 듣고 현관 우유구멍을 조심스레 열어서 다시 밖을 봤는데 앞집에 살던 누나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다가오더니 한숨을 쉬며 뭔가를 집어올렸다. 복도 센서 등 불빛으로 확인한 모습은 이렇게 생긴 가방을 주워 들고 비틀거리면서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다. 이 밑에 이건 뭐야? 사람 머리카락 같은 건 뭐지? 아마 술에 취해 가방을 엘베 앞에 떨어뜨린 것도 모르고 집에 들어간 후 가방 때문에 엘베 문이 계속 열리고 닫혔던 것. 누나가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깼던지 가방을 잃어버렸던 것을 깨달았던지 어떠한 이유로 밖을 나왔고 문제를 처리해 준 것. 덕분에 잠에 들 수는 있었지만 그때 당시 내가 느꼈던 공포는 상당했다. 별일 아니었네요. 다행이다. 이런 가방이 약간 그런 건가? 가죽 같은 거 이렇게 얇게 차삭차삭 잘라가지고 이렇게 찰랑찰랑 거리는 거 있잖아요. 카우보이 옷 같은 거 그런 건가? 아니면 그냥 그림자인가? 그림을 되게 무섭게 기분 나쁘게 그려놨네. 아무튼 별일 아니었고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착시나리. 이것도 초등학생 때의 일이다. 아마 3, 4학년쯤? 내가 다니던 학원에서는 여름방학 때 학원생들을 모아 학원에서 하루 재우는 이벤트가 있었다. 선생님들과 다 같이 교실 책상을 상가 복도로 다 빼놓고 안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교실에 테레비를 놓고 공포 영화도 틀어주고 선생님들이랑 얘기도 하고. 내가 기억하는 장면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이었나? 토고랑 축구를 하고 있는데 3대 0으로 발리다가 3대 3으로 동점을 했던 것이 뚜렷하게 기억난다. 조재진이었나 이천수였나 두 골 넣었던 것 같은데. 아테네 올림픽은 새벽에 했었던 것 같고 그 전에 착시날이라는 영화를 봤다. 스포가 될 수는 있는데 10년 다 돼가는 싸구려 공포 영화를 아직도 안 봤으면 앞으로도 안 볼 게 뻔하고 스포당해도 별 무리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적겠다. 참고로 저도 안 봤습니다. 착시나리에서 귀신이 다음에 죽을 상대에게 미래의 대사와 시간을 문자로 전해준다. 예를 들면 나에게 2022년 6월 19일 씨발 정글 존나 못하네 라고 문자가 온다. 그럼 내가 6월 19일에 롤을 하다가 우리 정글이 갱승을 하던 순수 실력 차이던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내가 씨발 정글 존나 못하네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사지가 비틀리던 갑자기 키보드로 자해를 하던 창밖으로 갑자기 떨어지던 내가 죽어버리는 것이다. 내가 죽으면 내 핸드폰에 저장된 임의의 사람에게 문자를 보낸다. 미래의 시간에 미래의 대사로. 이것을 알아차리고 내가 정글을 한다던가 그날 롤을 안 하고 친구를 만나던가 해도 내가 나 스스로의 정글 실력에 실망을 하던 친구가 롤을 하는 걸 구경을 하던 롤 대회를 관전을 하던 무조건 저 대사를 하고 나는 죽는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저 대사를 하게 만드는 거네요. 저 대사를 하게 되는 거네. 아무튼 뭐 그런 영화인데 학원에서 영화를 보고 난 직후에는 크게 무섭지 않았다. 그때 당시에 초등학생들에게 휴대폰은 꽤 고가의 사치품이었다. 부모님들 중에서도 사업을 위해 핸드폰을 사용했었고 지금처럼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었다기보다는 4인 가족 기준 아버지, 맞벌이를 하며 어머니까지 학생들은 거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휴대폰이 없기에 문자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 저런 귀신의 목표가 되지 않는다라는 안심감이 있었다. 학원에서 저렇게 놀고 난 후 어느 날 새벽 3, 4시쯤 엄마의 핸드폰에 문자가 오는 소리가 들렸다. 다 자는 새벽에 문자가 오는 것도 그렇고 단 한 통의 문자가 아닌 2분 동안 쉴 새 없이 문자가 왔다. 그때 나에게 착시나리의 장면이 겹쳐지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우리 엄마에게 저주의 문자를 보냈고 엄마가 확인할 때까지 계속 문자를 보내는 것이고 문자를 확인하면 엄마는 저주를 받아 곧 죽게 된다. 내가 문자를 확인하면 나에게 저주가 돌아온다. 그때 내가 생각해도 이상한 게 누가 새벽 3, 4시에 문자를 이렇게 보낼까? 이건 귀신님의 틀림없다.
이런 순서로 머릿속에서 생각을 정리했고 나는 임시 방편으로 엄마 휴대폰의 배터리를 뽑았다. 그리고 그날 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기를 기다렸다. 엄마가 일어나자마자 엄마에게 어제 새벽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다. 새벽에 엄마 휴대폰으로 문자가 많이 왔었고 일본에 문자로 사람을 죽이는 귀신이 엄마에게 문자를 보낸 것 같아서 내가 배터리를 뽑았다고. 엄마는 나를 비웃으며 휴대폰을 킨 후 문자를 확인했다. 나는 울고불고하며 엄마에게 문자를 확인하지 말라고 떼를 썼지만 엄마는 그러시지 않았다. 문자를 확인한 엄마의 표정이 굳었다. 내가 울고 있는 모습을 귀엽게 보며 미소를 짓고 계셨는데 표정이 심각해지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엄마 친구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날 새벽에 엄마에게 친구분이 문자를 보낸 것이었다. 엄마는 퇴근 후에 엄마 친구분의 장례식을 가셨다. 나의 착각이긴 하지만 엄마가 문자를 확인하기 직전까지는 엄마에게 일어날 일을 내가 알고 있었기에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걱정도 되고 무서웠던 기억이 있다. 되게 재밌는 일화네요. 착신아리를 보고 엄마한테 저주의 문자가 왔다고 생각해서 되게 불길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엄마 친구분의 부모님 장례식 문자였다. 그죠? 사실 그 새벽에 이렇게 문자가 올 일이 없잖아요. 진짜 없단 말이야. 뭐 저 공항이에요, F컵 뭐 이런 거 써져 있는 스팸 문자 말고는 새벽에 문자 올 일이 없잖아. 저 당시에는 특히. 아무튼 뭐 되게 재밌는 기억이네요. 착신아리 알죠? 그거 아니에요? 띠리리리 디리리리 디리리리리리리리 이거 맞죠? 그 부금은 진짜 무서웠는데 착신아리 안 보긴 했지만 아무튼 자, 다음 에피소드입니다. 저승사자 그림자. 이것도 저학년 때의 일이다. 아까의 그 집 구조도가 나왔네요. 착신아리 사건 이후로 나는 불면증이 심해졌다. 주로 새벽 엘리베이터 소리 때문에 자주 깨서 엄마 아빠한테 방을 바꿔달라고 했다. 그래서 저 안쪽에 동생 방이랑 방을 바꿨다. 동생이 이제 여기 자게 된 거고 본인은 이제 여기 더 큰 방 받게 된 거네요. 여기라고 적힌 방에서 잘 때 있었던 일이다. 지금도 본가에 가면 저 방을 쓰고 있다. 지금 이 글도 본가에 와서 적고 있다. 지금은 전등을 LED 등으로 바꿔서 사진을 찍을 수는 없지만 그때 당시 내 방 천장에 상황을 또 그려보겠다. 형광등과 형광등 왼쪽에 화재 감지기 비슷한 게 있다. 화재 감지기는 지금도 있고 지금은 형광등 대신 네모난 LED 등이 달려있다. 그때 당시 나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10시쯤 자려고 누우면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 망상에 빠져 놀았다. 당시 가지고 놀던 비비탄 권총과 모델명도 기억난다. M1911. 아무튼 그 비비탄 권총과 한 40cm 정도 되는 알루미늄 커튼봉을 가지고 캠핑을 가는 상상 또는 전쟁놀이, 공룡이 있는 섬에 혼자 몸을 지켜야 하는 어린애와 같은 지금 생각해보면 개 유치한 지랄 쇼를 하면서 혼자 놀다가 잠에 들었다. 이런 거 재밌죠? 그 방에서 지내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새벽 3시, 4시에 저절로 눈이 떠졌다. 눈을 뜨면 내가 가장 먼저 보는 모습이 깜짝아, 그림이 있는데 이런 모습이었다. 여기 등이 있고 화재 감지기 있고 근데 약간 그림자가 져 있네요. 내가 그림을 진짜 못 그리기도 하지만 마우스로 그리다 보니 표현이 참 어려운데 형광등 커버의 그림자가 저승사자의 몸통과 어깨처럼 보이고 화재 감지기의 그림자가 갓의 챙과 갓의 꼭지 부분을 만들고 있었다. 이게 어쩌다가 한 번씩 잠에서 깨는 것이거나 잠에서 깨자마자 눈이 너무 무거워서 잠에 들면 큰 상관은 없었을 것 같지만 그때의 나의 상황은 눈이 떠지면 정신이 또롱해졌고 그 상태로 계속 천장을 보고 있었다. 진짜 저승사자 같긴 하네요. 이 모습이. 여기 모자를 쓰고 있고 약간 반쪽이처럼 눈이 하나인 느낌이고 어깨고 이렇게 보니까 그 전등 뒤에 숨어있는 저승사자 같기도 하다. 아무튼 그 상태로 계속 천장을 보고 있었다. 가위에 눌린 것은 아니다. 눈이 떠지자마자 문을 열고 나가서 물을 마시거나 소변을 보고 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문을 열고 나가서 볼일을 봐도 기척을 느낀다거나 헛것을 본다거나 뭐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낮에 보던 우리 집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다시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우면 저 모습을 마주해야 했다. 그때의 나도 저건 그림자고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인지하고 있지만 매일같이 같은 시간에 눈을 뜨고 같은 장면을 보고 있으려니 점점 무서웠다. 그래서 매일 새벽 4시에 깨서 날이 밝을 때까지 무서움에 떨었다. 그래서 이 그림자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도 했다. 주기도문도 외우고 성경도 하나 받아서 머리맡에 두고 잤다. 교회에 처음 다녀온 날 일요일 밤에 주기도문을 외우고 성경을 머리맡에 두고 잤는데 그날 밤 꿈에 천장에 있던 저승사자의 그림자가 점점 진해지더니 실체화가 되었다. 저승사자가 그대로 천장에 붙어서 나를 바라보며 소용없다, 소용없다, 소용없다 라고 말을 하는 꿈을 꾸었었다. 그래서 놀라 꿈에서 깨면 저승사자 형상의 그림자는 그대로 있었다. 부모님한테 말을 해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가끔 엄마나 아빠가 내 방에 와서 같이 자주 쉬어도 나는 항상 새벽에 깨고 그 그림자는 변하지 않았다. 집 주변 반경 몇 킬로 안에 큰 절이 하나 있는데 절에서 새벽에 항상 타종을 했다. 지금도 본가에 와서 새벽에 잠을 안 자고 있으면 한 4시, 5시쯤 종을 몇 번 치는데 그 종소리를 들으면 이상하게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스르르 잠이 들었었다. 그리고 1~2시간 자면 일어나서 아침 먹고 씻고 등교 준비를 했었고 나이를 먹을수록 새벽에 깨는 일이 점점 줄었고 내 방에 커튼도 생기고 하면서 그림자를 볼 일이 줄어들었다. 초등학생 저학년일 때도 분명 그림자인 걸 알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에 의해 만들어지는 과학적인 현상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게 저승사자의 모습이다 보니 알고 있어도 참 많이 무서웠던 기억이 난다. 재밌네요. 여기까지가 미지에 대한 공포와 기지에 대한 공포 썰이었습니다. 요번 얘기들은 본인이 착각한 것들, 본인이 뭐 무서운 걸 겪었던 것, 그걸로 인해서 그 일상적으로 겪게 되는 일들에 착각을 하면서 공포를 느꼈던 썰들을 이렇게 푼 건데 되게 이렇게 잔잔하면서도 재밌게 썰을 풀어줘가지고 재밌게 술술 읽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완전 미지에 대한 공포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긴 하지만 내가 뭔가를 알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좀 더 공포를 극대화하는 것도 확실히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척키를 정말 무서워했거든요. 척키라는 공포 영화, 거기 안에 나오는 인형, 그 공포 영화를 제대로 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척키를 생각만 하면 막 어디선가 어두운 데에서 갑자기 튀어나올 것 같고 그런 상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거의 중1 때까지도. 그래서 우리 형이, 저희 친형이 저 척키 무서워하는 거 알고 야 척키다 척키 하면 아 하지마 하지마 하면서 막 무서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잔잔한 썰들이 좋았던 에피소드들이었고요. 자, 바로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괴담은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는 어젯밤의 일이라는 괴담입니다. 자기 전 창밖을 내다봤는데 비가 와서 그런지 구름이 얕게 깔려서 동네 야산 정상까지 안개인지 구름이 내려왔었다. 되게 안개가 낀 약간 무진기행 느낌의 스타일의 안개가 많이 꼈네요. 여기 또 그림이 있는데 창문을 바라보고 있는, 창문 쪽에 머리를 대고 이제 누워있는 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측 창문에만 방충망이 있어서 평소에는 항상 열어두고 자는데 비가 오는 날 밤에는 항상 닫는다. 창문으로 비가 들이치면 내 얼굴 위에서부터 침대가 젖기 때문이다. 어제는 비도 왔고 자는 도중 비가 또 올 수도 있으니 분명히 창문을 닫고 잠에 들었다. 잠을 자고 있는데 툭 투둑하며 얼굴에 찬 물방울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잠에서 깨어 창문을 보니 분명히 닫았던 오른쪽 창문이 열려 있었다. 뭐고 무슨 일이고 하며 부스스 일어나 창문을 닫기 위해 몸을 일으켰다. 창문 밖을 보니 평소와 전혀 다른 창밖 배경에 잠이 확 달아났다. 분명히 내가 평소에 보던 창문 밖인데 안개가 자욱하여 땅이 보이질 않았다. 가로등 불빛도
건물들의 네온 사인도 보이지 않았다. 몇 블록 앞에 6차선 대로가 있고 밤에는 사람도 별로 없어서 주말이면 오토바이 배기음이 찢어질 듯 들리는 날이 많은데 그날은 너무 조용했다. 안개가 신기해서 사진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카메라 가방을 잡았을 때 창문 밖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엄청난 중저음으로 하는 소리였다. 음정은 레샵 정도? 옥타브는 진짜 엄청 낮았고 앞에 아부다, 뒤에 아가 더 높았다. 분명히 음악 같았다. 분명히 사람 목소리인데 어디서 들리는지 방향감을 잡기도 쉽지 않았다. 수많은 종소리도 들렸다. 흔히 무당들이 흔든다는 하이톤의 짤랑짤랑 소리가 아니고 엄청 청아한 소리라고 해야 하나? 최대한 비슷한 소리를 생각해보자면 그림자 북도라는 공포게임에서 종을 치며 플레이어를 찾아다니는 귀신이 내는 종소리와 비슷했다. 도대체 뭔 소리고 하며 카메라 가방 열던 것을 멈추고 다시 창문 밖을 보았다. 순간 안개가 걷히더니 동네 야산이 보였다. 하지만 평소와 다른 이상한 게 있었다. 동네 야산 가운데에 동굴이 생긴 건지 반으로 갈라진 건지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오, 뭐야! 그림주입니다. 아, 산이 갈라진 줄 알았더만 그 야산 위에 되게 거대한 약간 진격의 거인급으로 거대한 저승사자가 이렇게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 있고 위에는 갓을 쓰고 있고 눈에서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이 저승사자의 입이 쭉 벌어졌는데 턱이 완전 아래까지 거의 배꼽까지 내려오는 수준으로 내려와 있어서 그래가지고 산이 갈라진 것처럼 보이는 뭐 그런 그림입니다. 진격의 거인이네 거의. 안개가 조금 더 걷히고 자세히 볼 수 있게 되고 본 것은 위의 장면이었다. 야산 뒤에 엄청나게 큰 저승사자가 입을 엄청 크게 벌리고 있었다. 그림 비율이 이상해서 그렇지 진짜 엄청나게 거대했다. 어제 본 장면은 산이 훨씬 낮고 저승사자는 더 컸다. 저승사자가 안개를 다 빨아들이더니 시퍼런 안광으로 동네 여기저기를 둘러보았다. 본가와 야산 사이에 있는 그런 오래된 건물들과 낮은 벽돌집들, 흔히 말하는 달동네와 비슷한 낡은 다가구 주택들이 있고 좁은 골목들이 있는데 그곳을 응시하더니 검붉은 피가 눈에서 쏟아져 나옴과 동시에 입에서 무엇인가가 쏟아져 나왔다.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다. 몸을 움직일 생각도 카메라로 찍어보자는 생각도 고개를 숙여서 눈을 마주치지 말자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입에서 나온 것들은 작은 저승사자였다. 산 뒤에 있는 저승사자보다 작은 것이지 2m는 넘어 보였다. 저승사자들이 입에서 나오자마자 달동네 골목 쪽에서 수많은 비명들이 들려왔다. 여자 비명소리, 남자 비명소리, 어린아이의 비명소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비명소리, 정체와 성별을 알 수 없는 괴물 같은 비명소리도 들렸다. 저승사자들이 가까이 올수록 비명소리는 더 커졌고 비명소리가 커질수록 종소리도 더 커졌다. 저승사자들이 비명소리의 근원지로 보이는 달동네에 도착을 하니 청아한 종소리가 방울소리로 바뀌었다. 그리고 비명소리들이 더 크게 들렸다. 역시 방울소리도 더 크게 들렸다. 눈에 들어온 장면은 무섭다기보단 솔직히 놀라웠다. 저승사자들이 호랑이, 거북이, 덩치가 큰 개, 큰 뿔이 달린 사슴 이런 동물들을 타고 있었다. 손에는 몽둥이를 들거나 큰 사모를 들고 있거나 장군 칼을 들고 있었다. 사모는 이제 장팔사모처럼 긴 창같이 생긴 건데 그걸로 찌를 수도 있고 벨 수도 있는 그런 창 같은 거를 얘기를 합니다. 동물들을 타고 다니며 누군가를 쫓아가고 목을 썰고 반으로 가르고 몽둥이로 좁혀고 있었다. 엄청 무서웠다. 동네에 줄초상이 나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어느 저승사자는 무기를 들지 않고 책 같은 종이뭉치를 들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 종이뭉치를 뺏으려고 달려들다가 책에 맞고 그냥 사라졌다. 사라지는 모습도 특이했는데 연기처럼 사라진다, 갑자기 사라진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었다. 몸이 점점 가늘어지면서 큰 저승사자의 입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렇게 계속 보고 있으니 추웠다. 깔깔이를 입고 긴 내복 바지도 챙겨 입고 다시 창문 밖을 쳐다봤을 때도 사냥은 계속되고 있었다. 저승사자가 목을 썰면 호랑이가 몸통을 물어뜯고 어떤 저승사자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몸이 산산조각 나기도 했다. 체감상 1시간 정도? 그렇게 동네를 헤집으며 하던 사람 사냥이 끝나가는 듯 보였다. 저승사자들은 사람들의 잔해를 한 곳에 모았고 아까 책을 든 저승사자가 뭐라 말을 했다. 분명히 비명소리도 들렸고 본가 내 방이 고층이긴 해도 바로 밑 길거리 또는 주변 고등학교에서 주말에 주민들이 운동하면서 웃고 떠드는 소리가 다 들리는데도 그 책을 든 저승사자가 한 말은 들리지 않았다. 저승사자가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의 시체 더미에서 하나씩 큰 저승사자의 입으로 빨려 들어갔고 시체 더미 전부가 빨려 들어갈 때까지 책을 든 저승사자는 무슨 말을 중얼거렸다. 일이 다 끝나고 사냥을 하던 저승사자와 동물들도 다시 저승사자의 입으로 들어갔다. 그것까지 다 보고 나서야 이게 꿈인가 진짜인가 생각이 들었는데 큰 저승사자의 푸른 안광이랑 내 눈이 마주친 것 같았다. 그제서야 창문을 전부 닫고 밑으로 고개를 숙였다. 나도 들켰구나. 나도 죽겠구나 생각이 들었다. 5분 정도 지나서 창문 밖을 살짝 올려다 봤을 때에는 저승사자가 내 창문 앞에 서 있었다. 가만히 서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큰 저승사자는 아니고 아까 사냥하던 저승사자였던 것 같다. 불투명한 유리까지 다 닫아놓아서 이목구비가 어떤지 어디가 얼굴이고 몸인지 분명하게 구분이 안 가야 하는데도 구분이 갔다. 그렇게 한참을 바라보더니 그냥 사라졌다. 아마 내가 정신을 놓았으면 바지에 오줌을 쌌을 게 분명하다. 저승사자랑 창문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을 때에도 오줌을 싸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승사자가 떠나자마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다시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니 평소와 똑같은 동네의 모습이었다. 불빛은 다 들어와 있었다. 가로등과 신호등과 학교의 전광판, 먼 건물의 네온사인까지. 방금 전과 전혀 다른 상황인지라 무서워서 거실에 나가 TV를 틀어놨는데 곧바로 잠에 들었다. 눈이 부셔서 눈을 떠보니 11시쯤이었고 거실에 누워있었다. 그대로 화장실로 가서 세수를 하다가 깜짝 놀랐는데 내가 어젯밤에 잠든 곳은 내 방이었고 나시에 팬티만 입고 침대에 누운 게 분명한데 눈을 뜬 곳은 거실에다가 깔깔이에 내복을 입고 있으니 말이다. 꿈이라기엔 아침에 일어난 내 모습이 설명이 안 되고 어젯밤에 본 게 진짜라면 그건 또 그거대로 말도 안 되고 골목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돌아다녔고 구급차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와우, 아까 창밖을 아침에 본 풍경이네요 이게. 아까 그림이랑 똑같다. 여기 이제 어깨가 딱 있고 저승사자 이렇게 있었고 턱을 이렇게 쫙 늘어뜨려 놓고 여기서 저승사자가 딱 나왔다는 거 아니야. 오, 여기까지가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는 어젯밤의 일이었습니다. 되게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만화 블리치에 나오는 흑승 명경 천왕인가? 그거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거대한 뭔가가. 근데 이미지가 확실히 강렬하고 되게 멋있기도 하고 기묘하기도 하고 되게 한국적인 공포라고 해야 되나?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이런 꿈을 꾸면 진짜 오줌 지릴 것 같긴 하네요. 재밌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분의 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분 글이 또 뒤에 또 있어요. 자기 그 여자친구가 겪은 이야기 그게 쫘르륵 또 있는데 그것도 정말 재밌으니까 다음 방송 때 그거를 또 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는 어젯밤의 일이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